입자들만의 운동으로 자연, 우주를 다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입자만 말씀하셨는데 F는 ma, 그것이 우주를 다 대표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입자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점점 더 근본적인 지식에 가까이 다가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두 다 예측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는 고전역학적으로 보면, 양자역학으로 보면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고전역학적인 입자라고 하더라도 고전역학을 이용하면 제 몸의 원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1초 뒤에 무슨 말을 할지를 예측한다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물리학적인 환원론이 있습니다. 물리학의 지식을 이용을 해서 화학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생명 현상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역사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싶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이론 체계는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그래도 저는 물리학자잖아요.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생명 현상을 물리학의 지식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법칙에 위배되는 생명 현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생명 현상도 무언가의 운동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층위의 수준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건데요. 입자의 운동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주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거 말고 어떤 생명현상, 대표적인 게 생명현상일 것 같은데요. 생명현상을 입자들의 운동만으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라플라스의 악마를 우리가 물리쳤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것이 무한한 정확도로 입자들의 위치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입자들의 정보를 모두 과연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을 조금 바꾸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생명현상을 설명할 때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다 이해하지 말고 그런 시도는 포기하고 생명현상을 구성하는 어떤 입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무엇인가를 이용을 해서 생명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김범준 교수님께서는 통계 물리를 연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아마 다수의 일반인들은 물리학이라 그러면 물리학은 한두 가지의 법칙이나 수식으로 자연과 우주를 다 설명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뭔가 되게 약한 답변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그러면 스케일마다 다른 법칙들을 다 수많이 만들어서 어떤 그런 거대한 집합을 찾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입자 물리학자들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만물 이론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의 수식이나 한 가지 법칙으로 다 환원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좀 약한 모습일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하고 만약에 김창욱 교수님의 입장이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 물리학이라는 분야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통계 물리학을 하는 분들과 어떤 궁극의 이론을 찾는 입자 물리학을 하는 분들이랑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해는 입자 물리학을 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출발해서 점점 아래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분자, 원자, 원자핵, 쿼크, 그런.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걸 이해를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 단계씩 다시 올라가서 원래 우리가 이해하고 싶었던 세상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인데요. 통계 물리학자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올라오는 게 가능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통계 물리학의 아이디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거를 영어 단어로는 이머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없던 현상이 갑자기 나오는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에 물을 한 잔 하실 때에 그 물을 구성하는 물 분자나
그다음에 그 여러분이 마시는 물에 떠 있는 얼음을 구성하는 물 분자나 똑같은 물 분자입니다. 둘 모두 똑같은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물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미 물리학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분자들이 어떨 땐 얼음이 되고 어떨 땐 물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물 분자를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이해로부터 출발을 해서 얼음이 될지 물을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논란이 많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중간에 그 F는 MA를 소개하시면서 우주를 기술하는 하나의 시기다. 우주는 미적분유로 굴러간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자연의 언어는 수학이다. 그런데 그 아마 노벨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가 했던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이 우주는, 왜 이 자연은 수학으로 잘 기술될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김범준 교수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네요.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이거는 제 생각으론 물리학자들이 지금까지 물리학의 역사에서 얻은 어떤 경험적인 그런 규칙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이론은 수학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고 단순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갖고 다른 이론은 수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갖고 있는 두 이론이 같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물리학의 발전의 어떤 역사의 그런 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의 발전을 돌이켜보면 항상 그 두 경합하는 이론 중에 수학적으로 단순하고 아름다운 이론이 실제 자연현상을 더 성공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물리학자들이 얻은 경험이에요. 사실 김상욱 교수님이 해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까지는 수학적으로 보다 잘 기술되는 이론이 현상을 더 잘 설명했다는 건 단지 경험적인 규칙 정도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왜 그럴까라는 거는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단순한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과 복잡한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왜 하필 자연은 더 단순한 방법을 택할까라는 거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할 수 있는 물리학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아마도 그 수학에 대한 이런 의문점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로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수학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이제 쉬운 답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수학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많은 과학의 분야들이 수학화되지 못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연구하시는 그 사회 물리학 쪽, 사회 쪽이나 사회과학도 과학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생물학 쪽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진화론 같은 그 생명공학에서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도 그걸 수학으로 쓸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물리학자들이 좀 오만하게 수학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은 일단 배제를 하기 때문에 다 기술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닌지 이런 지적을 만약에 한다면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까다로운 질문인데. 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그 어느 정도는 물리학 외 분들이 물리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비판 의식에 조금 동의를 하긴 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건 수식으로 적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굉장히 자연스럽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을 누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처럼 어떤 식을 만들고 좌변에는 뭐가 와야 되고 우변에는 뭐가 와야 되고 하는 형태로 적는 건 사실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형태로 구현되어야만 그게 이론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물리학 바깥 분야의 분들의 어떤 비판에 좀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물리학의 오만일 수 있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저는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아주 극소수의 방정식으로 다 기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너무 심각한, 너무 단순화를 너무 심각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화될 수 없는 과학도 있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을 특징 짓는 것이 저는 수학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논리의 연쇄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굳이 수학의 형태로 꼭 표현돼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의 의심은 저도 있습니다. 그럼 수학이 과학의 언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수학은 물리학의 언어입니다. 근데 과학의 언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공감하는데 그래서 진화론이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거를 때로는 반증하기 어려운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도 그 뭐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많이 소개됐지만 굉장히 정량화시켜서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완전히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 근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모든 걸 수학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드네요. 수학은 물리학의 언어입니다. 사실 과학의 언어가 아니고 그런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